이 그 절대왕정 시대에 신흥상공업자가 성장했다. 우리는 이 신흥상공업자들의 자본주의를 무슨 자본주의라고 배웠나요? 상업자본. 다 했어요. 기억나세요? 상업자본주의. 그래서 절대왕정 시대에 맨 먼저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시민혁명은 영국의 명예혁명, 또 미국의 독립전쟁이죠. 1776년.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기억나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혁명이라고요?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으로 우리가 이뤄낸 것은 뭐라고 그랬죠? 민주주의죠. 시민혁명으로 우리가 이뤄낸 것은 또 무슨 사회예요? 평등사회였죠. 그래서 근대적인 것들이 이렇게 자본주의, 민주주의, 평등사회 이런 것들이 이미 서양은 16, 17, 18, 19 이렇게 가면서 점차 갖추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은 맨 먼저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하더니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영국에서 일어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호응 좀 해주세요. 카메라까지 켜놨는데.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요즘 한참 떠드는 게 몇 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이에요. 3차 산업혁명은 뭐였어요, 그러면? 네? 3차 산업혁명은 뭐였죠? 2차 산업혁명은 뭐였죠? 1차 산업혁명은 뭐였죠? 어쩌다 우리는 1차, 2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4차까지 와가지고 특히 안철수가 막 4차 산업혁명 엄청 떠드는 바람에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4차까지 왔죠? 얼결에? 네? 1차 산업혁명은 기계입니다, 기계. 알겠어요? 기계공업의 발달이에요. 자동차, 기계, 철강 이런 것들이에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입니다. 전기. 에디슨이라든지 발명왕 에디슨이 나와서 전기며 영화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3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컴퓨터입니다. IT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야말로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인공지능이에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드론과 로봇과 3D 프린트와 완전히 우리들의 삶의 질을 전적으로 바꿔놓을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지금 몇 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1차 산업혁명, 록펠러, 카네기 이런 놈들이 했던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기만을 지식을 주입시키는 교육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지금 몇 차 산업혁명 시대로 왔는데 4차 산업. 우리가 말이죠.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알파고 딱 해가지고 나 배고파 그러면 얘가 바로 말합니다. 영어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어를 뭘 배웁니까?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영어로 인터뷰 나온 것들 텔레비에서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바로 집어넣었더니 다 번역해줘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구나. 로봇한테 시키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 개념들, 아까 얘기한 우리 문화, 우리 컨셉 이런 것들을 잘 잡고 내 생각을 바르게 정립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지의 방향을 말해주는 그런 변화 추세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1차 산업혁명 뭐라고요? 기계. 2차 뭐라고요? 쉬워요. 3차 뭐라고요? 컴퓨터. 4차 뭐라고요? 인공지능과 로봇, 3D 프린터, 드론 이런 것.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로 간다. 그런 시대에 나는 뭐하고 살고 있어야 되지? 라고 고민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이 산업혁명은 자본주의로 말하면 무슨 자본주의죠? 산업혁명 결과? 아까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혁명 결과 무슨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가. 그래서 이때 자본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세기가 되면 자본주의는 더 발달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아서 그 나라의 상품을 팔고 그 나라에서 원료나 노동력을 강탈하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적 경향이 나타나죠. 이때의 자본주의를 뭐라고 그래요? 금융자본주의 또는 뭐라고? 독점자본주의. 우리가 여기까지 다 정리한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 과정을 지금 다시 복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9세기가 되면은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잉여자본, 남는 돈을 투자할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인도를 쳐들어갑니다. 요 새끼들이 말이죠. 인도 쳐들어가는 방법이 그래요. 완전히 투자 개념이에요. 영국에서 돈을 모읍니다. 펀드를 조성해요. 야, 이번에
배 하나 가지고 인도 쳐들어갈 건데 투자할 사람 모여봐 해가지고 펀드를 조성해. 그때부터 이미 펀드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자 인도 가서 싸움터에 가가지고 싸워서 돈 벌 사람 용병들을 모집해요. 군인들. 그래서 돈 받고 싸우는 군인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인도를 쳐들어가가지고 세포의 항쟁 뭐 이런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쳐들어가서 인도를 식민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본주의라고요? 독점 자본주의예요. 알겠죠? 그 독점 자본주의와 우리 영국은 우세한 부족이야, 우세한 민족이야, 앵글로색슨 백인이 얼마나 유전학적으로 좋은데 알았어요? 우리 독일 그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데 라는 그런 민족주의의 바탕을 두고 저 황인종들, 저 깜누기들 그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그 짐승 같은 놈들을 우리가 짓밟아도 돼. 그들이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다 뺏어와도 돼. 그들은 다이아몬드가 중요한지도 몰라. 이렇게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침략적 경향을 뭐라고요?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개념 안에는 나쁜 자본주의, 무슨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와 나쁜 민족주의, 무슨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말을 한번 해볼까요? 무슨 민족주의라고요? 배타적 민족주의. 다시요. 무슨 민족주의라고?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이 배타적 민족주의를 국수주의라고 해요. 다시 해보세요. 무슨 주의? 국수주의. 다 같은 겁니다.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알겠죠? 다 같은 건데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배타적 민족주의, 국수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나쁜 자본주의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나쁜 자본주의와 나쁜 민족주의와 좋은 민족주의가 있다. 나쁜 민족주의는 뭐냐?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짓밟고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 이게 뭐라고? 나쁜 민족주의, 국수주의죠. 근데 좋은 민족주의는 뭐냐? 당하는 입장에서 다른 민족의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 민족의 해방과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내 한 몸 기꺼이 바쳐서 안중근이 누구를 죽였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좋은 민족주의예요. 대한 독립 만세하고 3.1운동 때 유관순 뭐라고 불러야 될지 할머니인지 누님인지 그분이 나서서 이렇게 독립운동 하는 것은 무슨 민족주의예요? 좋은 민족주의. 이걸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약소민족 해방을 위한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약소민족. 그래서 긍정적인 민족주의와 나쁜 민족주의가 있다. 이렇게 민족주의라는 그 개념 속에는 야누수성, 이중적인 얼굴이 있다는 거.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못하면 민족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쉬워요. 민족주의는 좋은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민족주의는 나쁜 측면도 있다. 알겠죠? 이렇게 이런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이런 나쁜 자본주의로 발전하더니 또 이것이 나쁜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쳐들어가려는 다른 나라를 잉여 자본 투자를 위해서 식민지로 삼기 위한 침략적인 그런 경향을 뭐라고?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가 드디어 우리나라에까지 손길을 미치게 됐다. 이때 집권 세력이 누구냐? 흥선대원군이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계속 이렇게 둘러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흥선대원군 때 이놈들이 나타난다. 알겠죠? 이놈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지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만 그랬냐? 아시아,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이 다 이 모양이었다. 전 세계가 강자와 약자의 대결에서 약자들이 쑥대밭이 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1960년대까지. 이 영국과 미국이 아프리카를 다 논아가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는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먹었어요.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를 왜 내버려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내버려뒀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가봤자 먹자. 라이베리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삐쩍 마른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까?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쳐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충돌한 지역에서 점이지대로 완충지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아프리카는 다 프랑스하고 영국이 먹었습니다. 알겠죠? 아시아도 마찬가지.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동남아시아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이런 놈들이 다 갈라먹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베이징 조약 이후에 1860년 기억하세요. 무슨 조약이라고요? 베이징 조약. 다시 1860년 무슨 조약? 베이징 조약. 이 베이징 조약 이후 중국도 열강의 발구발에 놓이게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식민지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중국도 마찬가지다. 알겠죠? 중국이 이때부터 이제 치욕을 당합니다. 그 이전 17, 18세기만 하더라도 영국이나 서양 놈들이 중국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완전히 서양에서 은 다 쓸어왔죠.
그래서 영국이 할 수 없이 이 중국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중국한테 뭘 팔았습니까? 아편을 팔았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죠? 아편 전쟁. 이때부터 중국이 그 역사적으로 꼬라박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금 중국이 어때요? 다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그런 과정을 세계사적인 모습과 함께 우리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 정세를 근현대사를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평양 마찬가지예요.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태평양 여러 섬들을, 제도는 여러 섬들이, 괌 누구한테 넘어갔죠? 미국한테 넘어갔죠. 알겠죠? 마샬군도 이런 것들은 마샬이라는 이름 보니까 어느 나라 것 같아요? 독일 겁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도 전부 다 서양 열강한테 넘어가게 되었다.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해서 빨리빨리 나가고 있어요. 눈으로 볼까요? 시각적으로 자, 세계가 완전히 서양한테 다 먹히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요 색깔이 미국 땅, 영국 땅, 프랑스령, 독일령, 에스파냐령, 포르투갈령 요게 전부 다 아까 얘기한 제국주의에 기반을 둔 다시 합니다. 제국주의란 뭐가 뭉친 거라고요? 나쁜 민족주의와 나쁜 자본주의. 나쁜 자본주의를 뭐라고? 독점 자본주의. 이 두 가지가 뭉쳐져서 우리 민족의 이익과 우리 기업의 이유를 위해서 저개발 국가, 그러니까 후진국을 쳐들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침략적 속성, 이것을 제국주의라고 하더라. 이렇게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서양 여러 나라의 속국이 되어갔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체제의 정비 노력,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우리는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념 아시죠? 세도 정치란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어떤 개념이 나오면 개념은 사건이잖아요. 세도 정치라고 했을 때 시기 몇 세기라고요? 19세기. 시간, 인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역사라는 게. 하나 사건이라는 게. 시간은 19세기고, 공간은 대한민국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세도정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순조, 헌종, 철종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왕 때입니다. 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제가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도 시간 구분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 그러면 몇 세기예요? 광개토대왕은 사람이지만 광개토대왕이라는 사람이 뭘 나타내주고 있죠?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장수왕 그럼 몇 세기인가요? 5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세종대왕 그럼 몇 세기인가요? 15세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람이 곧 뭘 의미한다? 시간을 지배합니다. 사람이 곧 시간을 지배합니다. 알겠죠? 사람이 시간을 지배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도정치 때의 순조, 헌종, 철종 임금은 왕이었으나 힘이 없었고 오히려 왕의 외척.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외척이라는 개념의 뚜껑을 여니까 구체적인 개념들이 나오더라. 누구라고? 안동, 김씨 아니면 풍양, 조씨. 나도 하나 끼워줘. 전주 이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알았어요? 절대 못 들어와요. 이미 이 개념은 형성돼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동, 김씨, 풍양, 조씨들에 의해서 타락한 특정한 가문에 의한 정치를 문벌 정치라고 하죠. 타락한 무슨 정치라고요? 문벌 정치가 자행되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이제 뭘만큼 타락했느냐? 뭐가 타락했느냐? 이거 세금 다 삥 뜯었다. 그죠? 이때만 그랬을까요? 이명박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막 한참 넓어져서 까발려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19세기에 했던 일들이 지금 똑같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 해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삼정, 세 가지 중요한 세금, 그 중에 토지세를 뭐라고요? 전정, 그죠? 군대 갈 때 군대를 빠지기 위해서 먹는 걸 뭐라고? 군정, 그죠? 그리고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건데 원래는 높은 이자를 받아먹는 걸 뭐라고? 환곡.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삼정이 문란해진 것이다. 그래서 전정문란, 군정문란, 환곡문란 이런 것들 때문에
참지 못해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됐죠? 최초의 농민 반란은 1811년 누구의 난?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전국적인 난은 1862년 여러분들은 진주밀란이라고 배웠지만 요즘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주밀란은 무엇에 기반을 둔 사건명이라고요? 공간에, 지역에. 그래서 그거 버리고 시간에 기반을 둔 임술년에 일어난 밀란이다 해서 뭐라고? 임술밀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됐어요?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 세도 정치는 정치 기강의 문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직을 하든지 삼정이 문란해진다든지 그러다가 농민들의 저항이 일어났다. 먼저 일어난 게 홍경래의 난, 나중에 일어난 게 임술밀란입니다. 임술밀란. 여러분 교재로는 몇 페이지 있냐면 교재에 다 있어요. 몇 페이지요? 31페이지. 찾았죠? 국내 정세에 쫙 나와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번 보세요. 국내 정세, 순조, 헌정, 철정 때, 그 다음에 임술밀란이 뭐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료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국주의 열강의 접근, 아까 말씀드린 부분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33쪽 보면 흥선대원군의 정치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 책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혼자서도 읽고 나중에 참고로 또 혼자 볼 수 있도록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열강 아시아 침략은 중국과 일본이 문호개방 당했죠. 여러분, 중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은 어떻게 문호개방을 당했냐. 1842년 무슨 전쟁이죠? 아편전쟁이라고 그랬죠. 아편전쟁. 그래서 아편전쟁 결과 아시아의 사자라고 했었어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대강국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G1쯤 됐겠죠. 근데 이 사자가 잠자는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당했어요? 영국에게. 영국이 중국을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맺은 조약이 뭐냐면 무슨 조약이죠? 난징 조약. 말을 해볼까요? 무슨 조약? 난징 조약. 알겠죠? 이 난징 조약으로 중국이 서양한테 당했습니다. 됐어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당했다. 일본도. 일본은 중국이 문을 연 뒤 꼭 12년 뒤에요. 우리는 십진법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 2, 3, 4, 5, 6, 7, 8, 9, 10 하면서 단위가 바뀌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진법은 십진법과 함께 무슨 진법이에요? 이진법이죠. 0 아니면 1. 이진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안에 전부 다 이진법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쓰지 않고 메커니즘만 이진법으로 돌아가지 실생활에 우리는 이진법을 별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게 12진법이에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되게 익숙. 1년이 몇 달이라고요? 12. 그죠? 여러분 시계 보면 저도 12가 딱 나와 있어요. 한 바퀴 돌면 12예요. 이렇게 12진법이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12라는 숫자는 우리 기억에 잘 남아요. 그래서 1842년으로부터 12년 뒤 1854년에 누구한테 당했냐? 미국한테, 미국의 페리 제독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미국에게 굴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1876년이죠. 1876년에 이로부터 몇 년 뒤인가요? 일본이 문호개방한 지 몇 년 뒤에요? 22년 뒤죠. 22년 뒤죠. 도쿄 올림픽이 1965년에 열렸어요. 88 올림픽이 열린 게 몇 년이죠? 아, 몇 년이 아니라 88년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지표의 수치상 비교해보면 개항이 그만큼 중요했었어요. 이만큼의 차이만큼 우리는 일본한테 뒤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노령화 사회가 된 게 이미 20년 전부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딱 올해로부터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만큼의 격차가 생긴 것은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개항이라는, 근대화라는, 서구화라는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냐면 아이들도 태어난 지 몇 달 뒤가 되면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죠? 뒤집지 못하면 기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뒤집어야 기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설 때가 되면 한 돌쯤 되면 서야 되죠. 서야 뭐 할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발전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뒤 12년 뒤에, 그리고 우리는 일본한테 무료 개방을 당했는데 그게 한 22년 정도 늦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 비교해 볼 때 일본과 우리나라 문화 수준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역량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항상 일본한테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 것이 일본에 전파돼서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수순을 밟았죠.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지기 시작한 게 바로 언제부터예요?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일본식으로 바뀐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의 뿌리를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 것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열등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일본한테 뒤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뿐이고 저는 이미 우리가 일본을 여러 가지 면에서 추월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떤 면에서 추월했느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우리는 강한 자에게 대들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강한 자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찬탈하거나 또는 국정을 농단하거나 할 때마다 우리는 4.19 혁명,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죠? 4.19 혁명, 그 다음 또 뭐죠? 5.18, 또 6월 60 항쟁,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지금 촛불혁명까지 와가지고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런 민주주의 발전을 일으켜내는데 일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일본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 인구 발전만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발전도 오히려 한국의 템포가 훨씬 빨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고 옛날 삼국시대나 또는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항상 우리가 일본한테 물자를 갖다 주고 아직기 왕인 박사 기억나세요? 단양이 고안무 이런 사람들이 한자 전례해줘, 뭐 논어 전례해줘, 뭐 해줘 이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일본보다 문화를 선도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없다? 있어요. 알겠죠? 그런 자신감을 갖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제일 먼저, 일본이 그 다음에 한국이 76년에 문호 개방을 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좀 집어넣을까? 중국은 몇 년이라고요? 1840. 무슨 조약? 난징 조약. 일본은 1854년 미일 화친 조약. 그리고 한국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그래서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는 문호 개방을 하게 됐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세도 정치를 없애버리고 일소 없애는 거죠. 정치기구를 개편하고 비변사를 혁파하고 여러분들 다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전 정비, 대전, 핵통 또는 육전, 조례 이런 법전을 만들고 서원을 정리했어요. 되게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전국에 있는 서원 1000여 개 가운데 영조 때 300개 정도가 없어지고 남아있는 서원 가운데 몇 개를 제외하고 다 없애버렸다고 그랬죠? 47개를 제외하고. 누가요? 흥선대원군이. 서원이야말로 사립 양반들이 농민을 뜯어먹는 터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원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존엄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경복궁. 경복궁 근자에 가보셨나요? 근자에 가보셨어요? 수원성은 자주 가시나요? 가까이 있으면 잘 안 가게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더 잘해주세요. 수원성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쯤 또 화서 이쪽인가? 갈 때 정말 아름답고 볼 때마다 이렇게 풍경이 바뀌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 경복궁 가면은 경복궁도 이제 잘 돼 있죠. 지금 정비가 잘 돼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중국인들이 다 점령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모든 경복궁 구경하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조용할 때 빨리 가서 구경하세요. 추석 연휴 때. 알겠어요? 가보니까 시끄러워서 구경을 못할 정도로 중국 아이들이 많이 와서 우리 경복궁을 구경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이제 사드 그런 문제 때문에 중국이 많이 관광객들이 안 오고 명동도 텅텅 비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경복궁도 지금은 구경하기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 경복궁을 지금 모습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흥선대원군이에요. 알겠죠? 경복궁을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네? 태조 이성계 때 사람은 누굴까요? 정도전이에요. 알겠죠? 수원성은 누가 만들었어요? 정약용이가 다 만들진 않았겠죠? 정약용이 다 설계하고 거중기라는 기계를 사용했지만 실은 민중들이 갖다 벽돌 얹고 거기 작업한 사람들 이름까지 다 써 있잖아요. 아세요? 그런 것처럼 일한 사람 따로 있지만 우리가 만들었을 때 김막동이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수원성을 김막동, 누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정약용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경복궁을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 설계자가 정도전이에요. 알겠죠? 이게 언제 불타버렸어요?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불질렀다, 성난 우리 민중들이 불질렀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그 경복궁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는 왕실의 위엄이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왕실의 존엄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자라고 해가지고 경복궁 중건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욕을 먹었냐? 양반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왜 양반들한테 욕을 먹었을까요? 예? 세금 안 걷어요. 부자들은 원래 세금 안 냅니다. 양반들은 뭐 때문에 그 욕을 먹었냐 하면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궁궐을 지으려면. 근데 아름드리 나무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예? 양반 집에 있어요? 선산에 있어요. 아주 가문이 오래된 고관 대작의 오랜 조상들의 무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추석에 우리 조상이 무덤이 보잘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 비난한 가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문의 위력이 세면 셀수록 무덤이 어때요? 오래된 무덤이 남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결국은 현재 권력자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세도가들이라든지 그런 놈들의 무덤은 어떻겠어요? 어마무시했었죠. 빛과 번쩍했었어요. 그리고 10대 조상 시조묘 이런 데 가보면 500년 전, 400년 전 이런 고려시대에 세워진 무덤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몇백 년 됐어요? 400년, 500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를 베어와 버려서 누가?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이 묘지림 때문에 알겠죠? 양반 가문에 있는 묘지림을 벌목해가지고 양반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됐더랬습니다. 자, 노동력을 빼앗아가고 세금을 주로 뜯긴 사람들은 누구예요?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경복궁 중건에 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한편으로 인심을 많이 쌓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인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두 얼굴이 있죠? 흥선대원군의 잘한 점과 나쁜 점. 그러니까 그동안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내내 민중들을 괴롭혔던 세도가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 양반들의 재산을 빼앗아들이고 서원을 철폐하고 이런 것들은 잘한 점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 집안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짓느라고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너무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문 지나다닐 때마다 세금 걷었어요. 응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맨날 하고 있잖아요. 남산터널 지나가 보세요. 다 돈 땅랑땅랑 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돈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하이패스 성질나 죽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하이패스로 나가는 거야. 돈이. 원래 하이패스는 어때요? 하이패스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이패스가 줄 서가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나가요. 이게 무슨 놈 하이패스예요. 그리고 하이패스 뭐라고 써는지 아세요? 30km 제한. 아니 빛 속도로 지나가야 됩니다. 빛 속도로 찍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30km로 가야 되죠. 빨리 달리다가 30km로 서늘하고 사고 나게 생겼어요. 오히려 그런 모순점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원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 군데서 여러분 주머니를 털고 있다. 알겠죠? 여러분 주머니가 여러 군데서 술술술 새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양서원, 그 다음에 이 만동면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 그죠? 명나라 황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청나라가 들어섰으니까.
근데 망해버린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주기 위한 그 종묘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 집이 죽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집이에요? 작은 집, 제사를 가져왔어요.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종묘가 있던 자리가 뭐예요? 만동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이 이제 아시아의 중화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만동묘 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 모습이에요. 경복궁.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건데 이번 그 연휴 때 어디 외국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미 다 나가려고 결정됐겠죠? 안 나가신 분들은 꼭 경복궁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의 중심지 센터였습니다. 그 센터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살았지? 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구경 다니지 말고 한번 그 분위기나 공간의 배치, 사람들이 어떻게 드나들고 있으며 생활 공간 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 이 건물을 통해서 어떤 위험을 과시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임금한테 가는데 광화문에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몇 개의 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가면서 갈 수 있는 거리만큼 임금하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질 수 있을 만큼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놈들은 감히 대궐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신분이 다르겠죠. 그 다음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점점점 그런 것들을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어를 위한 방비문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세어가면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본 내용이네요. 난징조약, 베이징조약, 그 다음에 미일화친조약 보셨죠? 자,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 배가 이름이 뭐죠, 이거? 너무나 유명한 배인데? 근데 이 모양이 이상한 이 배 이름은 콜로라도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생긴 배들을 몽땅 통틀어서 뭐라고요? 이양선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왜 이양선이냐? 원래는 우리 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황포가 달린 돛담배.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배인데 이런 배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상스럽게 생긴 대포 달린 철갑선, 군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양선이라는 그 개념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제국주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하겠어요. 이양선 속에 실린 것은 뭐예요? 제국주의의 침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포나 군함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의미 이런 것들을 함께 일러줘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어마하게 많은 배들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두 척이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가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를 찝쩍거리고 와서 대포 쏴대고 와서 조사해가고 측량해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벌써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이양선들이 우리나라 연근해에 나타나고 있었다. 알겠죠? 보여요? 네, 부산만 하더라도 영국이 1797년에 또 미국이 97년에 1855년에 이렇게 프랑스, 일본, 미국 이런 애들이 수시로 와서 우리 항구를 찝쩍거린 겁니다. 문 열어, 우리랑 통상해, 우리랑 조약을 맺어 이렇게. 자, 그런데 수교통상 거부정책. 이제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은 두 가지 정책을 폈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왕권 강화책을 펼쳤고 대내적으로 그랬죠. 대외적으로 흥선대원군은 수교통상 요구, 이놈들의 수교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흥선대원군의 이 수교통상 거부 정책과 서양의 수교통상 요구가 충돌해서 일어난 사건을 뭐라고? 1860년에 일어난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뭐라고요?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이때는 왜 그러면 아까 봤던 그 많은 배들은 왜 양요라고 하지 않나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알았어, 그럼 갈게. 문 안 열면 우리 가면 되지 뭐.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문 열어라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싸운 게 두 차례입니다. 한 번은 병인양요. 1871년에 이 해는 무슨 해인가요? 신미. 그래서 신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신미, 양요. 양요가 몇 번 있었다고요? 두 차례.
먼저 누구랑? 프랑스랑. 나중에 누구랑? 미국과. 이렇게 순서를 잡아두시고, 자, 보세요. 흥선대원군 때 병인년에 시기가 나왔죠. 병인양요가 프랑스랑 붙은 게 병인양요인데 어디서 붙었냐? 위치, 공간, 시간, 공간 어디예요? 전부 강화도입니다. 전부 강화도예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일어났다. 강화도. 그래서 제가 답사를 항상 가면은 강화도를 꼭 먼저 갑니다. 고려시대부터, 그러니까 선사시대 고인돌부터 강화도 가면은 다 있어요. 우리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강화도만 가면은 근현대사까지 다 뭉쳐있는 게 강화도예요. 그래서 강화도 하나의 공간 속에서 우리 한국사 전체를 한꺼번에 다 통틀어 설명할 수 있는 적이 강화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죠. 또 강화도에 참성단 있잖아요. 만이산에. 거기 뭐가 있어요? 당군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 있죠. 그래서 강화도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강화도는 그 당시 조선 말기에 수도였던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대문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싸움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강화도에서 일어났다. 먼저 일어난 게 누구랑? 프랑스. 자, 이제 시간, 인간이 나왔으니까, 시간, 공간이 나왔으니까 인간이 나와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맨날 물어봤었어요. 여러분 때도 맨날 물어봤어요. 근데 다 잊어먹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름을 대면 기억날 거예요. 옛사랑의 추억처럼. 알았어요? 여기서 싸운 놈이 누구냐? 병인양요 때 양헌수예요. 양헌수. 기억나세요? 또 한성근, 양헌수, 한성근 이런 사람들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랑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미양요는 누구냐? 사람 누구예요? 아주 성이 저처럼 특이한 어재연이에요. 기억나세요? 어재연. 광성짐 각 곳에서 광성짐과 각 곳에서 어재연이 미국 해병대를 격파. 그죠? 어재연의 숫자기를 뺏어갔잖아요. 미국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수교 통상을 거부하던 흥선대원군과 수교 통상을 요구하던 서양 세력과의 충돌을 말한다. 이렇게 양요자 붙은 충돌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와서 문을 안 열어주려고 했던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도굴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 사이예요. 그게 1868년에 독일 사람이죠.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오페르트예요. 자, 뭐 나왔어요? 시간, 인간 누구라고요? 오페르트. 사건 이름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니까. 누구라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은 적어도 서양 놈들의 통상 요구에 항복했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그럼 너무나 당당했어요. 왜 너무나 당당했냐? 봐라. 우리 주변에 있던 중국도, 우리 주변에 있던 일본도 전부 다 무릎을 꿇었는데 이 중국이라는 게 조선이 섬기는 중국이에요? 조선이 얕잡아보는 중국이에요? 네? 다시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냥 또 보편적인 것이라면 묻지 않겠죠. 조선이 얕잡아보는 중국이에요? 조선이 섬기는 중국이에요? 얕잡아보는이에요. 이들은 청나라잖아요. 겉으로만 섬겼어요. 섬기는 척하고 속은 어때요? 나쁜 새끼들, 오랑캐 놈들, 병자론을 일으킨 놈들, 우리 인조대왕을 엿보인 놈들 하면서 업신여겼어요. 오랑캐 취급했어요. 알겠죠? 일본도 전통적으로 왜구잖아요. 이놈들도. 오랑캐예요. 그러니까 봐라. 어쩐지 우리보다 더 힘 센 척하더니 드디어 너네들은 얘한테 맞아서 나가 떨어지고 얘한테 맞아서 나가 떨어지고 근데 우리는 다 싸워서 이겼어.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이 생겼어. 누구한테? 흥선대원군한테. 지가 진짜로 이긴 줄 알아요. 사실은 먹잘 게 없으니까 에이씨 가지 뭐 이렇게 갔는데 흥선대원군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으스댔어요. 여기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갔겠죠. 이렇게. 요즘 뭐 텔레비전은 뭐 CG처럼 해가지고 뭐 바로 그냥 즉석에서 뽕뽕뽕 나오던데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그 자기의 그런 자랑질을 어디다 세웠냐면 척화비에 세웠어요. 척화비. 비석은 지도에 이렇게 그립니다. 알겠죠? 비석은 지도에 이렇게 그려요. 하나 긋고 쫙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척화비는 신미양요 이후에 세웠습니다. 알겠어요? 신미양요 이후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하매국,
서양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해를 하는 것이고 화해를 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의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잠깐 여기 볼까요? 강화도에 이제 그 싸움터들이죠. 한성근, 양헌수 이런 사람들이 병인양요 때 하려는 것이고요. 신미양요 때 어제 여러분이 강화도 가면 반드시 들리는 곳들입니다. 가서 맨날 봤던 그런 장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가면 횟집이라든지 먹을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런 것만 맛집만 떠오르지 사실은 갔다 오면 다 잊어먹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간이라는 의미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천이죠, 여기가 인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양이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는데 양이 침범 비전 이게 낫이죠.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해를 하는 것이고 화해 주화 싸우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화해를 하자고 미안해요. 화해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이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북한하고 한판 붙어버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돼? 전쟁 불사해야 돼? 강경책으로 가야 돼? 아니야. 평화가 중요해. 그래도 이 땅에서만큼 전쟁하지 말아야 돼. 6.25 때 봐봐. 전쟁 안 겪어봤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화를 돈 주고 사서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돼. 라는 입장이 지금 어때요? 충돌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근현대사 속에서 이런 갈등, 이런 충돌이 어떻게 작용해서 오늘날까지 왔는지를 지금 그 뿌리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알겠어요? 제 1차로 충돌은 뭐라고요? 이렇게 나라의 문을 열을 때 문을 열고 서양의 문물을 이 거센 서구화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전통 질서나 그런 그 지배층의 기득권을 계속 지켜가면서 위정척사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모습을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